안녕하세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작은 실천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 크게 4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음식, 좋은 식사법, 그리고 호흡, 충분한 산소 공급, 숙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음식과 호흡과 숙면과 운동이라는 이 4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늘 우리 몸은 좋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 상태가 잘 유지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체력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좋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일하다가 굉장히 많이 지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번아웃 증후군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되지 않고 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 스트레스가 또 심하거나 인간관계 어려움,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태가 오기도 하죠.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기조차 힘든 체력이 떨어진 상태, 무기력 상태, 또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힘든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좋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 몸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 그리고 소화, 호흡, 배설, 또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은밀한 지배자라고 하기도 하고 내 몸의 설계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르몬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표적기관의 수용체에 작용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약 1000여 개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호르몬은 약 10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모든 작용을 아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밝혀낸 것은 아니란 뜻이겠죠. 이러한 이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우리 신진대사가 조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가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면서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실 굉장히 극소량을 가지고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약 0.000001g 정도, 약 1mg 정도만 있어도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다 계획하고 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 계획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든 작용에 바로 호르몬이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역사, 이 호르몬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을 내분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분비학의 역사 자체가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어니스트라는 사람과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약 1902년 정도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이후에 반응을 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위와 그리고 췌장의 관계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췌장을 연결하는 신경을 절단하고 어떻게 소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절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먹은 개에서 소화작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작용은 신경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질이 나오는구나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세크레틴이라는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소화작용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인체에 신경, 소화요소 외에도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크게 성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단백질 호르몬,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또 지방 호르몬,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백질 호르몬으로 구성되는 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리고 뇌하수체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들이고요. 지방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 호르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장 호르몬이 있죠. 청소년기, 사춘기에 많이 나와서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노화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하면은 마치 어릴 때만 많이 나오고 젊은 층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0대, 70대에도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고 있습니다. 20대에 최고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이후 10년마다 약 14%씩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0대에는 20대의 약 절반 이하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70대에는 또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령에 따라서 이 성장 호르몬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계속 분비가 되고 아주 좋은 작동들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세포의 성장, 재생, 분열에 있어서 계속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육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지방 분해를 시키기도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이런 모든 역할들을 바로 성장 호르몬이 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항노화요법으로 성장 호르몬을 사람들에게 맞춰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씩 이 성장 호르몬을 주사해서 약 6개월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지방을 분해하고 또 근육을 증가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연구 결과, 의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실험들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을 이용한 항노화요법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2019년도에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는 그 부작용으로 부종이나 두통이나 관절통이나 또 제2형 당뇨, 또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을 주입해서 잠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우리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좋은 음식이나 숙면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인위적인 주사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또 많은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내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호르몬을 주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막 주사하고 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방법으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할지 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시킬 수 있을까?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 비만과 체지방을 쌓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장 비만과 체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장 호르몬이 빨리 줄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거의 분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체지방과 내장 비만을 쌓이게 만드는 주범, 바로 정제탄수화물이라 할 수 있겠죠. 흰쌀과 또 흰 밀가루, 또 설탕, 액상 과당 섭취를 많이 할 때, 밥밥 떡을 너무 많이 먹을 때마다 내 몸을 빨리 노화시키고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구나, 이거를 꼭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많이 증가시키는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과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체지방과 내장 비만의 가장 큰 주범은 정제탄수화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제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은 흰쌀과 흰 밀가루를 원료로 만든 모든 음식들이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과도한 체지방과 내장 비만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연의 건강한 탄수화물은 과일류, 채소류, 통곡식,
견과류, 콩류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당연히 근육량이 증가하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에 나쁜 노폐물들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는 것, 또 운동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성장 호르몬이 빨리 고갈되지 않고 60대, 70대가 되어도 분비가 줄어들지라도 계속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그리고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 분들 많으시죠? 왜냐하면 즉각적인 보상 효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역시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인 즐거움, 쾌락, 행복을 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언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지 음식과 연관돼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단 음식, 그리고 아주 고소한 지방이 많은 음식, 고지방 또 고당분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굉장히 빠르게 분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 단 거 당기시고 고소한 튀김, 치킨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매운 음식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사실 과식을 하기 쉽잖아요. 바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럼 렙틴이 또 무엇인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살고 또 배부르면 음식을 그만 먹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고픔과 배부름에 대한 호르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배고파도 먹지 않는다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장관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굉장히 꼭 필요한 호르몬이겠죠. 자, 그런데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먹다가 식욕이 딱 이제 포만감을 느끼면 중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식욕을 이제 억제하는 이 호르몬이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먹고 이제 배부름을 느끼면 렙틴이 나와서 그만 먹자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요. 아까와 같이 단 음식 또 아주 고소한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방, 고당분 음식은 식욕 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과 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시소처럼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의 식욕을 교란시키는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식욕을 억제하고 또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당히 멈추는 것.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이 모든 배경에도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보상 심리를 유도하는, 먹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욕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즐거움, 이런 모든 배경에는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살에 대해서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살이 있냐 없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이에 따른 체지방 관리나 또 다이어트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살이 찐다 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매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 대한 이해, 또 호르몬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호르몬은 줄고 어떤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살이 찔 수 있는 호르몬은 늘어나고 살이 빠지게 하는 호르몬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또 우리 몸은
나이살도 이기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콜티솔과 인슐린입니다. 자,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호르몬 때문에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증가한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바로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호르몬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까라고 연구를 하면 되겠죠. 반대로 콜티솔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 반대가 됩니다.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체지방을 늘어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당분,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기가 쉽죠. 단 것을 먹게 되고 치킨 이런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몸에 인슐린이 증가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콜티솔이 증가한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콜티솔은 어디에 이 에너지를 저장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어디에 살이 많이 찌죠?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죠. 바로 이 콜티솔 수용체가 복부 쪽에 무려 4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 음식, 또 고소한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쉽게 뱃살이 붓고 나이살이 쪘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슐린과 콜티솔이 잘 나오지 않게 건강관리를 한다면 나이살도 이기는 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인슐린은 무엇인가 라고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인슐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슐린은 많은 분들이 당뇨병과 연관되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당뇨병은 제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요. 1형 당뇨의 경우는 약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2형 당뇨가 훨씬 더 많습니다. 1형 당뇨는 선천적인 거예요. 30세 이전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파괴되거나 또 자가 면역을 일으켜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당뇨가 있다는 것은 다 모두 1형 당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빠르면 40대, 또 50대, 60대에 오는 당뇨는 1형 당뇨가 아닌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의 원인은 나의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혈당 상승을 빠르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너무나 자주 분비가 되면서 결국 나중에는 저항을 일으키고 제대로 기능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저항을 일으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결국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은 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으로 알고 계셔서 혈중에 이 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없다라면 당을 운반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인 당이 없으므로 아주 다양한 질병과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역시 식욕 억제 중추와 식욕 촉진 호르몬처럼 렙틴과 그렐린처럼 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잘 사용하게 하고 또 에너지를 비축하게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적절한 양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빠르게 또 쉽게 식사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또 지나친 당분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저항이 되고 또 고갈이 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또 아까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저항성도 생기면서 체지방이 많이 붙게 되고 당뇨 전 단계나 또 당뇨병까지 오게 되는 아주 연결된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하지 않는 식사,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는 식사가 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체지방도 쌓이지 않게 만듭니다. 인슐린을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식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 자연의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설령 정제된 탄수화물, 디저트 같은 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빠른 혈당 상승을 피하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 드시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건강한 탄수화물로 천천히 하는 식사법, 이것이 건강한 인슐린 저항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전 단계를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당분을 이동시켜주는 호르몬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점점 이 혈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은 혈관 손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혈관은 사실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뇌질환, 또 뇌졸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또 눈의 망막을 변성시키기도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변증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신장에도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사구체가 있습니다. 사구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신장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만성 신부전, 또 심장질환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몸에 말초혈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당뇨는, 또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는 반드시 초기에 꼭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또 식욕 억제, 당뇨병, 말초혈관, 심장질환, 신장질환, 자, 이 모든 것들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것도 역시 우리 몸에 호르몬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혈액은 일정한 칼슘 농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요. 이 칼슘 농도가 떨어졌을 때 뼈를 파괴함으로써 칼슘 농도를 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뼈를 파괴시키는 호르몬,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시키는 호르몬은 부갑상샘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성호르몬이 결핍됐을 때도 뼈 파괴가 촉진이 되고,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역시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뼈를 파괴시키고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면 뼈가 약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데는 칼시토닌이라는 갑상샘에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역시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뼈의 형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뼈를 약하게 하기도 하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역시 호르몬들의 역할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파괴시키는 호르몬으로는 부갑상샘 호르몬, 또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으로는 칼시토닌과 성장 호르몬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골절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칼슘을 잘 섭취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칼슘 섭취라고 하니까 항상 칼슘제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건 음식이죠. 녹황색 채소나 해조류, 또 견과류, 작은 생선, 멸치 같은 작은 생선류의 섭취를 통해서 칼슘을 반드시 잘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지방과 함께 흡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잘 소화시키는 것은 또 담즙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간의 기능과 담즙 분비가 잘 돼야만 칼슘이 잘 흡수되고 뼈가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D가 또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비타민 D도 영양제로 섭취하는 방법보다는 먼저 우리가 적당한 햇빛을 받을 때 비타민 D가 잘 흡수됩니다. 너무 햇빛을 피하는 실내 생활만 하시다 보면 뼈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야외 활동, 햇빛을 잠깐 쬐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도 역시 뼈를 잘 지탱해 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스트레칭이나 적당한 근력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한 미국 뉴저지 주리 러커스 대학교 인류학과의 헬렌 피셔라는 사람은 사랑의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망의 단계, 두 번째는 홀림의 단계,
세 번째는 애착의 단계입니다. 갈망의 단계에서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성호르몬으로 알려진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이 생명체는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서로 좋아하고 갈망하게 되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홀림의 단계인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남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식욕도 당기지 않는, 때로는 불면증도 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네, 이 호르몬 덕분에 그런 아주 뜨거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역시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이 또 생겨난 것처럼 이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되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 시기가 또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애착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네, 옥시토신은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또 반려동물과의 관계, 또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깊어지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경우 사회적인 자기 영역을 지키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파트너에게도 헌신하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옥시토신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또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생명을 또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고 또 아이를 케어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 모성애가 발휘되기도 하죠. 그리고 연민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많은 사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 얼마나 오래 이어가게 하는지도 이 호르몬의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은 함께 여성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함께 여성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의 경우 배란을 하고 또 월경을 하면서 자궁의 상태가 자주 바뀌는데요. 배란 후에 자궁 내막을 준비시키고 혈액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임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준비하는 것도 역시 여성 호르몬, 특히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월경이 끝나게 되면 비유된 이 자궁 내막을 붕괴시키고 파괴시켜서 월경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이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트로겐과 또 프로게스테론은 골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골격의 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프로게스테론의 경우에는 조골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뼈를 잘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숙면을 유도합니다. 더 깊게 잠들고 더 오랫동안 잠들게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피부와 모발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할 경우에는 피부와 모발이 조금 건강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피부 건강에 좋고 모발도 함께 모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성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배란 뒤에 체온이 약 0.5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만 잘 먹고 또 체온을 잘 유지하고 잘 대사가 되겠죠. 이래야만 임신 중에 이 태아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또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나쁜 습관을 잘 개선시키는 결단력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더 활발해지는 모습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좋을수록 좋은 습관도 만들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